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휴일 연휴 마지막 밤인데 잘 쉬고 계십니까? 모처럼 여유 있는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밤을 지새울 각오로 라이브를 켰는데요. 물론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일정도 있기 때문에 밤을 샐 수는 없지만 늘 마음만큼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과 소통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먼저 저희 후원 사이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https:givemoney.kr이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고 계좌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영수증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예, 더 건강하게 살찐 펭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펭귄 밥주기 사이트 이용을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아래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선거에 보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즘 그 구독자 수 늘어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 84,00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뭐 한 달 좀 남짓한 기간 동안에 5만 명이 이제 모였다 추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여의도 재건축 조합 하던 시절에 10만 명 넘기고 이렇게 실버 버튼까지 받았었는데 다시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시작하게 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홍보해 주시고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예, 이제 10만을 향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아마 한 3, 4일 내로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선거 때까지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이 있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알고리즘이 또 우리를 밀어 올려가지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정치를 개혁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현안을 이준석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간, 바로 이슈픽입니다. 예, 주제가 바로 열어보면요. 오늘 진짜 제가 어지간한 걸 해도 이분들의 존재감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김문수는 바지 후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난장판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예, 또 이거 국민의힘에 벌어진 난장판을 해설하는 데는 또 이준석만한 사람이 없겠죠. 왜냐, 제가 생생하게 겪어봤고 저 행동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실컷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대선 후보 뽑아놓고는 뒤늦게 참전한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오자마자 단일화를 한 해 만에로 배신자 운운까지 하면서 진짜 멱살 잡았습니다. 그 상황을 또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바지 후보다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덕수 전 총리 추대를 위해 가지고 예비 경선을 했던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기탁금만 3억 낸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얘기냐면요. 자,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선 기탁금을 3억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다가 기탁금을 내야 되는 게 또 3억입니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현금화된 재산을 따져보면은 그보다 좀 적을 텐데 그 한 6억 정도를 한 방에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뺏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이 억지로 대선 후보 교체하면은 경선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비용 모두 변상해야 된다. 이거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경선 자체가 후보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선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에 참여했던 본인도 기분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김문수 후보가 자신을 찾아온다면 만날 것이다 라면서 회동 가능성을 내비쳤다는데요. 이거는요. 제가 이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아는 걸 좀 얘기해 드리자면요. 예전에 YS 대통령 시절에 영입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15대 총선이었나요? 그때 한창 파릇파릇했던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을 김영삼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김문수. 그 당시 운동권의 대부였죠. 그리고 하나는 모래시계 검사로서 그 당시 상종가를 달리고 있던 홍준표. 이렇게 영입을 하게 되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호 고문 같은 경우에도 영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젊은 피를, 그 당시 기준 젊은 피를 수혈하게 되는데요. 그때 홍준표
시장이 입버릇처럼 기자들에게 또는 주변 정치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 나는 문수영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격이 강한 홍준표 후보랑 좀 맞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또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셨지만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탄핵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제가 굳이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요,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 김문수 후보가 그 당시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 후보가 선출됐는데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후보를 돕질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내놓은 사람처럼 이렇게 놔뒀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갤럽 기준으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선거비 보존선 15%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사무처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저 사람이 막말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선거 나가가지고 만약에 15% 미만으로 득표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 사무처 입장에서는 여기 완전히 우리의 평생 직장인데 돈 몇백억 날리고 우리 그냥 직장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대출도 은행에 가도 잘 받지 못하고 홍준표 후보가 선거를 위해 가지고 이거 사야 된다, 이거 돈 써야 된다 그러면은 사무처에서 못 쓰게 막아 세웠던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그 당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24% 가까운 득표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어려운 선거에서 2등을 하면서 그래도 선방을 했다 볼 수 있는데요. 24% 하고 나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더 아쉬운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를 도와가지고 돈도 이렇게 상한선까지 다 쓰고 그랬으면은 24%가 아니라 30%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덜 망신 샀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이런 협조가 안 되는 당내 다른 구성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가 되고도 후보 대접을 못 받는 김문수 후보, 본인 표현으로 문수 형님에게 굉장히 좀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물러난 다음에 몇몇 홍준표 후보 측 인사들이 아이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젊은 세대니까 이준석 후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선은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돕고 나중에 움직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정도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 가지고는 홍준표 후보가 각별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이제 압박하려고 하더니만은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쉬운 단일화라고 생각했던 김문수, 한덕수, 김덕수라고 얘기하죠. 이 단일화가 지금 공전되면서 굉장히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언급에서 좀 자유로워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오늘 한 국민의힘 의원 오늘 한 3명 정도랑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이 3명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마음먹은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의총을 열어서 압박을 하고 뭐 언론에다 익명 인터뷰로 뭐 얘기하고 이런 거 아무리 한다 해도요.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생각을 접지 않는 한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 보니까 뭐 김문수 후보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여론조사가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원 투표에도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이 정당법에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이 정당의 후보라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어쨌든 경선을 통해 가지고 선출된 후보를 물리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가처분 신청을 걸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리한 법정 다툼에 딱 지금 이제 내일부터 3일 남겨놓고 국민의힘이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가처분 결과가 3일 내에 나오지 않으면은 서로 멱살 잡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김문수 후보는 오늘 대구 일정을 하겠다고 1박 2일로 하겠다고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올라오는데 이거 왠지 제가 옛날에 해봤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저보다는 훨씬 능력자입니다. 여기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사실 젊은 시절에 머리띠 두르고 이제 노동운동 하시던 시절에 노동운동 그 시절에 하시던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잠입입니다. 잠입. 잠입이고 결국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가지고 도망가고 사람 숨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을 텐데 오랜만에 한 40년 만에 김문수 후보가 전공을 살려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죽었다 깨라도 못 찾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번 돌입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드립니다. 말씀을. 방법 없다. 방법 없다. 처음에 이런 어설픈 기획을 했던 사람들을 빨리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빨리 매달아가지고 이 사람들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어설픈 단일화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야 아마 김문수 후보도 조금은 다른 협상의 틀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게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되는데 11일에 이제 5일도 안 남았는데 이게 굉장히 난감하고요. 이게 돈이 아무리 있어도 공보물을 이제 당에서 맡겨야 되거든요. 그럼 공보물 맡기게 되면은 이게 한 국민의힘에서 한 평상시 쓸 때 한 4, 50억 쓸 겁니다. 만약에 김문수로 인수에 들어갔다가 한덕수가 되게 된 상황이면은 약 4, 50억 원어치의 종이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환경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폐지를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공보물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요. 양쪽에서 50억을 박아야 되는데 그건 아마 한덕수 후보가 재산이 많다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한덕수 후보는 기호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성철 소장이 모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껴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로는요, 김문수 후보 측,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지금 10시 15분이죠. 한 9시까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노답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한번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저랑 김문수 후보랑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견이 많거든요. 거의 생각이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약간은 어떤 겪어본 것을 따라 겪는 그런 기시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문수 후보 측에 계신 분들 중에 저랑 친한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카톡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전화로 계속 저한테 야, 너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겠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무리 제가 있던 당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당의 경선 상황에 이렇게 개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마디만 딱 하자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 상황에서 유리하다라는 말까지는 제가 해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짚어보고요. 오늘 벌써 8,757명의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시청자, 동시 접속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5만 원, 10만 원, 그리고 아까 100만 원 후원해 주신 분도 있을 텐데요. 후원해 주신 분들 많아가지고 또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이거 올랐어? 맛있어요. 좋습니다. 휴일이고 하니까 아직도 식사 못 하시고 시켜 드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예, 보통 경선에 떨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휴식기를 좀 가지고 본인의 캠프 멤버들을 다독이고 이렇게 할 텐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또 굉장히, 흥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방송을 10시부터 하는데 아마 9시 반부터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새우깡, 고양이랑 먹방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고 나가지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 했더니만은 안철수 의원만 수락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수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라이브 방송은 계속하면서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랍다면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하는데요. 아까 김문수 후보가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가 겪었던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과거 국민의힘에서 당원 가입을 유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과 또 기시감이 드는 그런 행보를 이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때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쫓겨나고 총선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을 한다고 하는 건요. 경선이 끝났는데 당원 모집한다는 거는 대선을 위한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대선을 하는데 지금 당원 모아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지금은 일반 유권자들에 대한 당의 지지세를 늘리는 것에 노력해야 되는데, 뭐 당원 늘리는 것이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 속에서 당의 일원인 사람이 당원 모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대선이 끝나면은 대선의 패배를 사실상 선언한 거고, 지금 이미 대선에 질 것 같기 때문에 그 뒤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보겠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이게 국면이 길어지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이 심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전당대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저라면은 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아쉬운 게 있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또 한동훈 전 대표랑 공통으로 친한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SBS 라디오 진행하는 김태현 변호사.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김태현 변호사랑 전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통해 상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 그런데 한동훈 대표 나 같으면은 보통 5월 말에 미국 대학교가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5월 말 6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이 미국에 있을 테니까 그 미국에 딸을 만나러 간다는 취지로 대선 기간 동안에 차라리 안 도울 거면은 나가 있는 게 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이게 굳이 이제 말하자면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지고 전당대회를 만약에 나가가지고 당대표가 된다 한들 그 다음에 1년도 안 남기고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대선, 총선, 지선에서 전부 다 사실 고생을 하는 그런 그랜드슬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별로 한동훈 대표를 아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는 결과일 텐데 왜 그 길을 1번 트랙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뭐 승리에 목마른 건지 이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라면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 진입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텐데 좀 의아하다라는 말을 김태현 변호사한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말하면은 보통 정치인들이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제가 공짜로 조언하면은 다들 잘못되기 위해서 조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조언하든지 그 사람을 위한 조언을 하지, 저는 절대
누가 잘못되라는 조언은 제 양심을 걸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지금 동작대교 밑에서 산책하실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26명 정도의 시청자가 이제 도달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세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봉암, 김대중, 그리고 이재명. 자, 조봉암, 김대중, 그리고 이재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민주당이 단체로 사법부 겁박을 하고 있을 때 민생행보랍시고 슬쩍 발 빼고 있던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대법원 때리기에 선봉에 선 건데요. 황당하게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광복부에 전향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이후 간첩죄 등으로 처형당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 받으셨던 조봉암 선생을 자신의 빗댄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사법살인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살인을 운운한 건데요. 얼마 전에 친명계에서 이재명 대표를 뭐 김구 선생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 조봉암이면서 김대중이면서 김구이면서 예. 적어도 저는 이거는 이재명 위임 만들기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그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축통화국 얘기하고 호텔경제론 얘기하는 어디서 공부 잘못한 괴짜 경제학자 정도인데 갑자기 독립투사 같이 이렇게 아니면은 위인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살면서 좀 굴곡진 인생을 사신 게 맞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든 정치 보복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검찰하고 싸우시더니만 이제 법원하고도 싸우시려고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난감합니다. 옛날에 권순일 대법관이 있던 시절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권순일 대법관 간에 유착 의혹이 있었고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2심까지 선거법에서 고생하던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생명 연장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법원이 옳았고 지금은 대법원이 틀렸다는 것인지 저는 이거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사람은 정치 지도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 국가 시스템을 엉망으로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역시나 우리 이재명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단일 대우로 이제 사법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면서 12일 전까지 결정하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요. 서울 고등법원 재판도 맡겠다는 건데 이건 고등법원 판사도 탄핵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막 그런 카르텔 그런 데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행정 행위를 한 뭐 시장을 이렇게 막 사살하고 이런 거 아니면 막 판사들 법관들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거 있죠. 멕시코 가면 깽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진짜 그런 치안이 좀 우리나라보다 안 좋은 나라에선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런 깽단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대 야당이 거대 정당이 판사 탄핵을 언급하면서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사실 깽단보다 훨씬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떼법이나 아니면은 비문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압도적인 비문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 후보의 현장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들이 불상의 사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전달하는 서류 같은 것을 받지 말아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이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부인하지만은 왠지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소송 관련 서류를 안 받음으로써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진짜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국내 정치용 우격다짐을 하는 이런 정치인인데 이게 사실 이분의 다예요. 뭐 자신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게 뭐 사법살인이라 그러고 막 협박하고 그러면은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항의하는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국제 외교를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세계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말 안 들어주면은 그 개딸들한테 지령 내려가지고 트럼프가 우리 말 안 듣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문자 폭탄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치를 지금 국내용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글로벌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방구석 엿보식 정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개딸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어떻게 또 무슨 뭐 상대 후보 지지자들을 비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하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실 텐데요. 사실 개딸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굉장히 열심히 쓰시는 자랑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제가 사용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이 물어봤는데요. 진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진짜 대법원장 탄핵, 고등법원 재판부 탄핵을 할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상인이면 안 합니다. 이거 절대. 정상인이거나 정상정당이면 절대 안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면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왠지 탄핵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만, 기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민주당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져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까지는 안 가도 되겠다는 온건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무당층과 중도층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건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진짜 사법부의 사법살인이라고 볼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망상에 따른 그런 방어적 자세라고 볼지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재명 백업 후보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진짜 만약에 자격 상실시키면은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백업 후보를 둬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의 백업 후보가 될 만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바로 추미애 정청래 의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 두 분이 뭐 스피커로서는 강성지지층에게 인기 좋은 두 분인데요. 사실 정청래, 추미애 두 분이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은 나온다면은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그런 황당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66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84,000명까지 구독자가 늘었는데요. 내일까지 한 9만, 한 모레까지 10만 이렇게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저희가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진짜 비용 효율적인 구조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다양한 정책 공약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 정책픽입니다. 부담스러운 두담대, 잠시 멈춤. 네, 오늘 저희의 11호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때 얼마나 부동산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전세난 속에 밀려가지고 전세 난민이 되신 분도 있고요. 주변에 결국엔 경쟁 심리에 떠밀려가지고 영끌로 집을 샀던 젊은 세대, 신혼부부, 중산층이 고금리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요. 이 치솟은 이자 부담 때문에 고통받는 현실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잠시 멈춤 대출 제도라는 것을 저희가 공약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 기존의 대출을 저희가 받게 되면요.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이라는 것을 거의 은행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은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원리금 모두 이제 상환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원리금을 동시 상환을 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상환하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적게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많게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까지 추가로 내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10년 거치 이런 상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원금은 내지 않고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 시작하는 이런 대출 상품이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최근에 금융당국의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원리금 동시 상환으로 이제 처음부터 가는 방식으로 바뀐 건데요. 이게 왜 힘드냐면요. 젊은 세대가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처음 키우는
그런 갓 결혼한 신혼 상태에서 이렇게 그때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일 테니까 임금도 나중에 비해 적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세금 떼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떼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까고 나면요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예.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재 도구도 모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돈도 들어갈 게 많고 이럴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많은 돈을 쓰게 되면은 정말 가처분 소득이 없어가지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뭐 자기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뭐 큰 틀에서 거치 기간을 좀 둬가지고 나중부터 이자만 좀 갚다가 나중에 이제 갚기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공약인 겁니다. 자, 그래 계산해 보면요. 예를 들어 5억 원 규모의 주담대를 받은 그런 가정을 생각했을 때 4.5%의 금리를 적용하고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경우에는 월 납입액이 약 316만 원 수준입니다. 예, 엄청난 부담이죠. 5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지금 4.5% 이자 정도 받으면은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인 경우에 316만 원을 매달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신혼부부가 맞벌이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초기에 버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세금 낼 거 다 내고 316만 원을 만약에 매달 빚감대 써야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가처분 소득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요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3년 정도 두게 되면요 그 3년 동안에는 월 납입액이 188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가지고 월 129만 원 정도 추가 소비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이 어떻게 되나요? 이 돈이 또 실제 소비 지출이 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또 이렇게 소비로서 돈이 돌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 따위보다는 훨씬 상식적이고 그리고 말이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1주택 기준의 시가 10억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이런 정책을 하면은 상당한 가처분 소득의 상승 그리고 또 미성년자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년씩 추가 거치 기간을 둘 수 있게 한다면요 다자녀가 갈수록 장기간 주거 부담이 줄어들어 가지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 여력도 이렇게 보장된다 이렇게 돼서 이 정책은 꼭 여러분이 널리 알려야 되고 이 정책이 제가 꼭 당선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한 30대 40대 정도 되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34분 정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저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 중 댓글이나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 준스톡 앱을 통해 질문 주시면 선정해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질문들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예, 현직 2년차 교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개혁 또한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준석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교사들이나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민연금 개혁의 수요보다는 조금 수요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이런 교사들이 줄어드는 숫자 아니면 교수가 줄어드는 숫자는 출산율의 저하만큼 빠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독립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가지고 개악을 막아내고 제가 공무원 연금과 또 사학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서 또 대안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력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특히 영동권의 화력발전소들은 송전망이 제대로 없어서 가동도 안 되고 있고 AI나 데이터 센터에 AI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이 절실한 상황인데 영동권 발전소들은 차라리 송전망 설치하지 않고 근처에 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망 구축에 대한 후보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전력망에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원전을 주 전원으로 삼아야 되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제 해상풍력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해상풍력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해안, 남해안 일부 지역에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나 아니면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바람개비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근데 바람개비들 지금 보면은 고장나서 안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있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송전망도 바다에서 육지까지 끌고 오는데 상당한 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주변에 해상풍력을 이용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데이터 센터의 비효율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 발전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대한민국과 일본을 잇는 국제 해저 케이블이 지나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광 케이블도 새로 깔아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해남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관리할 인력을 배출할 만한 주변 교육기관이라는 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대량으로 지어도요. 해남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게 한두 번입니까? 그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은 놀랍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재명 후보를 그냥 괴짜 경제학자 또는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사람으로 그냥 단정 짓고 가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식 수준이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모든 분야 지식을 섭렵할 수는 없으니 어떤 식으로 이 간극을 메워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분을 모셔서 위임을 해야 된다면 어떤 기준을 모실지 기준을 3가지만 알려주세요 그랬는데요. 뭐 3가지 이렇게 하기보다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가 분권과 위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특정한 지식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그런 어떤 역할 자체를 조금씩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축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뭐 민영화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민영화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벌써 100만을 넘어서 110만 가까이 이제 됐는데 이 비대해진 이런 공무원 조직을 조금 효율화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통제하는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도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커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SK에 이어가지고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도 광범위한 해킹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개인정보가 단순한 종이 쪼가리 취급당하는 세태에서 국감에서 논의하는 것도 넘어가지고 정책적 법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목요일 날 이제 과방위에서 또 SK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날 아마 최태원 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출석할 것인지 봐야 되는데요. 최태원 회장 이렇게 불러가지고 속된 말로 때린다고 해가지고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벌적인 배상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젊고 경험이 적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어필하신다면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이걸 주저리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 60 넘은 윤석열이 정치를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주 간단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나이 60 넘은 이재명이 정치를 잘할 것 같냐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저는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도에 60년대에 63년에 몇 살에 대통령이 되셨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답해 주실 겁니다. 46세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신다면은 40대가 결코 젊다는 얘기를 못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요. 케네디 대통령이 43세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을 아주 강하게 이끌었죠. 오바마도 46, 47에 됐고요. 그러니까 뭐 마크롱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혀 40대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 아빠입니다. 4년 동안 양육비를 2번밖에 못 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법적 처벌이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때부터 공약을 냈었는데요. 이 양육비에 대해 가지고 선지급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공약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벌써 4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요즘 들어 체력적인 한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분 정도 이렇게 방송하고 요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준 분 있으시면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직까지 후원 안 해주신 분 있으면은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입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밤 10시엔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저는 내일 밤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